이번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 인간적인, 다시 말해서 뭐 휴머니즘 이러한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펼쳐지는 사람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인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 인간, 사람이 우선인 사회, 또 사람을 앞세우는 사회,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돈을 우선시한다든가 명예를 우선시한다든가 뭐 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든가 이런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반해서 다시 사람 본연의 자세,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되찾아 나가자라는 뜻으로 인문학 강의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효행길에서 만난 정조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가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양은 이 삼성산,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저 좌측에 보이는,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삼성산, 관악산, 이게 다 관악산 자락으로 봐야죠. 크게 보면 관악산이고 조금 세분하면 이제 삼성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성산 쪽에 문화재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저 평촌 쪽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 과거 농경사회 속에서 있었던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문화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가 불교 문화재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나머지는 마땅하게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해낸 것이, 이제 과거에 일본 국도인데 지금 일본 국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 수원까지 내려오는 그 길목, 이 길이 바로 1795년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기고 행차를 하던 길이라서, 이 길에서 만난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2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 시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한번 되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효행길에서 만난 정조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라고 하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빠져들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조를 명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호학군주라고도 합니다. 학문을 좋아했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역대 임금들 중에서 책을 많이 읽은 임금으로 꼽혀요. 세종하고 정조가. 그러니까 세종하고 정조가 조선시대 통틀어서 최고의 명군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눈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세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전부 눈이 안 좋았어요. 너무 책을 읽었어. 그래서 안경까지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정조가 안경을 썼어요. 또 다산 정약용도 안경을 낍니다. 원래 안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낀 사람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전에 선조 때 그 유명한 일본 사신으로 갔던 그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그때 그 부사 김성일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거북 등껍질을 갈아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거의 원형입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유리를 껴가지고 끈으로 이 귀에다 붙여매는 거죠. 안경 가지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하나 가지고 정조가 어느 정도 책을 읽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황윤길과 같이 일본 사신으로 갔다 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황윤길이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김성일이가 아니라고 그냥 보통 훈련하는 모습 정도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선주에게 와서 보고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김성일을 갖다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빌미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전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조 같은 사람은 앞에서 봐도 똑같고 뒤에서 봐도 똑같고 옆에서 보면 더 멋있고 위에서 보면 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력이다 이런 거죠. 근데 김성일이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임금에게 구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보통 평소 훈련하는 모습 정도라고. 근데 나중에 대신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김성일이가 별도로 선조 임금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서해 유성룡 선생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때 김성일이가 바른 대로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조가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선조가 제대로 보고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럼 김성일이가 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는 김성일이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임진왜란 같은 화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보물입니다. 만약에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서 이러한 글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김성일은 아마 계속 욕을 먹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김성일은 의병들을 모집해서 장렬히 나가서 전사합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죠. 왜 그 당시에 그러면 거짓 보고를 했는가? 국민들이 동요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들도 동요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벼슬아치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 이런 거 가지고 따져보게 됩니다. 당시 조선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냥 파죽지세로 막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요. 우리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조는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고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죠. 사도세자도 무예에, 무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몰래 자기 그 친전이라고 하죠. 자기 세자가 살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지하에 땅을 파고 거기서 뭐 실험을 하고 군사적인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위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세자를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친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청나라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사도세자 죽고 난 뒤에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쪽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군사력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용영이라는 군사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든 지 10년 만에 5,000명의 정예화된 군사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 당시 5,000명의 정예 군사라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이후에 2만 명까지 늘립니다. 장용영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대 500년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힘이 없어요. 그냥 청나라한테 발표, 명나라한테 맨날 시중 들고 있어. 원나라가 짓밟고, 이거 원나라 저 고려 때이군요. 짓밟고 지나가. 일본 놈들 쳐들어와. 여기 대항을 못하는 거죠. 정조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니까 무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덕무나 박제가를 시켜서 만든 그 군사 전문 그 책자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수원 그 화성 행궁에 가면 매일같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11시에 거기서 무술 시범을 보이고요. 일요일 특히 주말 일요일 이럴 때 아주 그 특별한 그 이벤트 같이 그 무술 그 지금 재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해지고 문예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시대가 바로 정조 시대다. 그래서 다른 하나가 이제 규장각 설치죠. 이게 문예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산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규장각. 여기에서 무려 2,400권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제도도 정비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내고. 그 말이 그렇지 그 시대에 2,400권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심지어는 형벌에 관한 것들도 다 다시 정리합니다. 조선시대는 아주 형벌이 엄격하고 무서웠는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일부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백성들 잡아다가 모지게 신문하지 못하도록 모질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백성편에 서서 다시 정비하고 책으로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2,400권이라는 것은 그 양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백성들을 위한 정조의 마음이 그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야 이것은 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또 정조 시대에 아주 큰 업적이 있다면 서자 출신 서얼들이라고 하죠. 이 서얼들을 허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조가 뭐 유득공이니 박제가니 이덕문이 이런 사람들 다 서자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규장각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많고 해박하고 글도 좋고 이런 사람들 서자 출신이라 빚 못 보던 사람들을 다 규장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직책을 주고 마음껏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서얼이라는 거 서자들을 괄시하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태종 때부터라고 그래요. 태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도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정도전이가 서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도전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경복궁에 가면 아직도 정도전이가 만든 흔적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경복궁 자체 그 이름도 정도전이가 지은 것이고 그 근정전이니 뭐 사정전이니 뭐 다 그 이름들도 정도전이가 지은 거예요. 근데 정도전이가 자기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죽이고 난 뒤부터 서자들에 대해서 태종이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 방석도 태종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근데 그 태종도 방석도 그 뭐 정식 그 왕비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자들을 등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 성종 때에 어우동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조금 재밌는 여자분이에요. 벼슬 하는 그 박윤창이라고 하는 뭐 조금 뭐 그런 대로 벼슬 뭐 하는 사람 사관원 뭐 그 정도 근무하는 박윤창 딸인데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에 이름 있는
그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하급, 말급 직원까지, 심지어는 아주 그냥 시원찮은 남자들, 그 당시 뭐 노비들하고까지 그냥 마구 스캔들을 일으켜요, 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다른 남자 만나서 본 남편 말고 이제 아이를 낳거나 이러면 그게 다 서자잖아요. 그 서자들을 또 통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꼭 오동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스캔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가 세종 때 있었어요. 하필이면 세종하고 정조 때, 성종도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때 유감동이라고 하는, 세종 때 유감동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요 여자분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조정에 그 사람하고 스캔들 안 일으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세종이 하도 나중에 골치 아파가지고 주변에서는 아주 엄벌에 처해자고 하는데, 세종은 그래도 여자 편이었나 봐요. 그렇게 엄벌에 처하지 않고 곤장 몇 대 때려가지고 유배 보내는 정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 여자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유감동은 남편 따라서 저 무안 쪽에 그 발령받아서 있다가 병이 나가지고 한양으로 병 고치러 혼자 올라오다가, 물론 뭐 옆에 좀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겠죠. 오다가 그 무례배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분이 복수한다고, 남자들에게. 그래서 세종이 그런 것들을 좀 참작했던 것 같아요. 정조의 업적 중에 궁녀 해방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궁녀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돼요, 평균. 요 궁녀들이 궁궐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봅니다. 바느질 잘하는 사람, 모 잘하는 사람, 각 분야에서 전부 일들을 도와줍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심지어는 뭐 그림, 또 약재, 뭐 하여튼 그 다양한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나가질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궁궐에서 처녀 귀신으로 썩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한쪽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궁궐에 갇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궁녀들 월급을 줘요. 월급이 한 달에 쌀 3말. 그 다음에 매년 뭐 이제 뭐 옷감 같은 거 주고, 뭐 배, 모시 뭐 이런 거 좀 주고, 몇 글씩. 소음도 한 10근 주고, 1년에 소음 10근. 소음은 뭐에다 써요? 이불 만드는 데 쓰고. 집 나와서 참 고생들 많은 거죠. 정조가 궁녀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대비전이나 중전 있는 쪽에서 반발이 심한 거예요. 당장 수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비전, 중전마마 계신 곳 이런 데 몇 군데만 빼놓고 웬만한 궁녀들은 대부분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것들도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죠. 그 정조는 개혁을 꿈꾼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백성들이 힘든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백성 편에 서서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정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노비 추세 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그 당시 양반들은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일 하나도 안 해요. 노비들을 전부 일을 시켜요. 그 이익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뒤에 노비들은 문서가 그 당시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비가 되면 계속 노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자식들도. 임진왜란 때
노비 문서들이 상당 부분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걸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노비들이 한번 도망가는데 다시 잡히겠어요? 잘 안 잡히고 또 자기네끼리 떼를 져가지고 자기들 잡으러 오면 오히려 공격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정조가 알고 난 후에 아무리 또 노비들은 그냥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비 추세 도감을 만들어서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이것도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일대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백성편에서 이를 처리한 정제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을 반포합니다. 신의 통공은 시전이라고, 이제 시장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한양에 시전이 있는데 이걸 상인들에게 특권을 줘요. 그래서 상인들만 특권을 줘서 그 사람들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육포전이라고 해서 6개 항목만 가지고 특혜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까지 가지고 다 특권을 누려요. 이 사람들만 장사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팔던 거 뺏기도 하고 관가에다 신고하면 관가에서 나와서 또 끌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라에서 특권을 줬냐면 그 사람들이 좀 특권을 줘야 상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그 물품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조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육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포라는 것은 대개 옷감입니다. 배, 무명, 비단 이런 것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휘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관할을 하고 어서 어떤 나름대로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서 행세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때 정조가 가만히 보니까 요 상업 그 상인들이 그런 특권을 부리면서 돈을 막 물건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폭등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챙긴 이익을 갖다가 벼슬아치들, 자기 관리하는 벼슬아치들에게 뒤로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벼슬아치들하고 상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맞는 거, 눈 맞는 거, 정경유착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력들만 배불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더 허덕여요. 이것을 타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나와서 장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상업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몇몇 사람들만 갖고 장난 놀던 것들을, 그죠? 그 다음에 정조는 암행어사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입니다. 자기 측근들을 내보냅니다. 왜?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헤어진 지 1년 만에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1년 만에 암행어사가 돼서 뛰어내려오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는 거죠. 조선시대에 그렇게 그 정도로 암행어사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암행어사를 또 암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암행어사 노릇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지방에 가서 관리하고 또 서로 유착돼가지고 어떤 부정부패 저지르지는 않는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암행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제도는 일단 장원급제를 해야 돼요. 급제하는데 10년시라고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봐요. 3년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 보는데
이도령이가 올라간 해 바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합격할 수도 없고 33명을 뽑아요. 전국에서 인재들이 다 모이는데 33명 안에 뽑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춘향이하고 놀다 갔는데 언제 그게 다겠어요. 만약에 또 잘 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 시험을 보려면 식년시를 보려면 그 전에 생원시나 진사시를 합격해야 돼. 먼저 그거부터 합격하고 4, 5년 정도 성균관에서 또 공부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식년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두령 얘기는 아무리 소설 속이지만 허구 속이지만 굉장히 좀 엉뚱한 데가 많다는 얘기죠. 아무리 소설이라도 소설 속에서는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이 허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구가 아닌 거죠. 소설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자기 연고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암행어사를. 그럼 어디로 보내는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연고가 있는 곳으로 암행어사를 내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암행어사가 돼서 안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양에 와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던 놈들, 네? 일단 싹 목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갖다 한상 차려놓고 먹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안으로 팔이 굽는다고, 그죠?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있는 곳으로는 절대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 제도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엄격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면 정조가 이 암행어사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화성 축조입니다. (10년) 계획으로 화성 세울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9개월 만에 화성을 완성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도 정조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정조는 화성을 지을 때 백성들을 그냥 부역으로 동원시키지 않고 전부 일당을 쳐서 돈을 줬습니다. 일당을 쳐서 돈을 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나죠. 그것도 아주 제대로 대우해주면서 주는 거예요. 대충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고 백성들까지 신이 나서 거기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계획 잡은 것이 2년 9개월로 앞당겨졌다는 것은 그렇다고 부실시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정조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나서 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돌을 하나 가지고 오면 그 돌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안 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가서 돌 주워오고 옆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 보다 다 대가를 치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인 거죠. 또 거기에다가 정조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뭐 거증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마련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거죠. 또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을 남겼는지 화성 성역의 계라는 그 책을 보면 화성 축조하는 과정,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거기서 동원돼서 일한 사람들 명단, 뭐 거기에 지급한 그 비용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시대의 그 기록 문화,
우리는 지금 기록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뭐 기록이 있어 사라졌니 뭐 어디 뭐 없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시대에는 화성 만들 때의 기록, 또 을묘년에 을묘 원행 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환갑, 자기 어머니 환갑, 해경궁 홍씨 환갑, 요 잔치 때 펼쳤던 일들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음식이 올라간 것까지, 반찬 가짓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심지어 화성 만들 때 그 장안문이나 팔달문 만들 때에 거기에 못을 몇 개 박았는지까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사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물품 중에서는요, 문화재로 남길 만한 게 없답니다. 왜? 전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한 3, 40년 전 물건들이 없대요. 오히려 옛날 조선시대 물건이 있는데 3, 40년 전 우리가 쓰던 물건들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우리는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난번에 뭐 그 KBS의 진품 명품 보니까요, 서울시 지도가 하나 나왔어요. 지도. 뭐 막 옆에 뭐 그 광고도 있고 그래요. 그게 갑이 집업 나가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지도 한 장인데. 근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불과 4, 50년 전 거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히려 기록이나 무슨 뭐 우리가 쓰던 생활 그 용품들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 거 갖고 있으면 지금 문화재입니다. 저는 뒤져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안 버렸거든요. 저는 제 집은 완전 고물상이에요. 버리질 않고 전부 처박아 놔가지고. 근데 하나하나 꺼내면 제가 보면 문화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화성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조가 개혁을 꿈꾸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고 만든 것이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긴 노론 세력들이 털을 잡고 있어가지고 개혁을 할 수가 없어. 자꾸 발목을 잡아. 그 정조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별도의 이상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아들 순조가 조금 뭐 15살 정도 돼서 철이 나고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같이 화성에 나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쉽게도 1800년에 49세를 일기로 정조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과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을묘 원행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을묘 원행은 아버지 사도세자 환갑을 맞이해서 정조가 8일간 축제를 펼친 것입니다. 왜 여기서 8일간 축제를 펼치는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후에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난 후에 8일 동안 아버지가 뒤주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도 8일 동안 뒤주 속에 갇혀있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승화시켜서 8일간의 축제로 사도세자 환갑이 되던 해에 을묘 원행을 펼칩니다. 무려 1800명 공식 수행원만, 거기에 부대에 오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6천여 명이 장덕궁을 출발해서 바로 이 안양 앞을 지나서 갑니다. 이 안양역 앞을 지나서 이 관악역 앞쪽으로 해서 저 시흥으로 해서 8일 동안 대축제를 펼칩니다. 아버지 마음에 쌓인 원한도 다 풀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효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효도는 다른 한쪽으로요, 그 시대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연결이 돼요. 충효. 그래서 그냥 정조가 단순히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하들이 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죠.
먼저 어머니 해경궁 홍씨 희가변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 가는가? 아버지 묘부터 갑니다. 해경궁 홍씨 댁으로 갑니다. 조선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그 지아비 묘에도 못 갑니다. 특히 그 왕비 같은 경우에. 근데 자기 어머니 모시고 묘에 갑니다. 해경궁 홍씨가 그때는 뭐 육릉이 아니죠. 현융원이라고 그랬죠. 고종 때의 육릉이 됩니다. 그 전 정조 때에도 임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융원이라고 하는데 원입니다. 원. 능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해경궁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올라가서 사도세자 등의 병풍석을 붙잡고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정조는 참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 정순왕후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정순왕후는 여차하면 손자인 정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정순왕후는 영조가 60세 되던 해에 새로 얻은 비예요. 그 당시 나이가 15살, 정조보다 뭐 7살 많은가 그래요. 정순왕후가. 그 할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노론의 아주 핵심적인 세력이야. 그 정조를 늘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또 정조의 부인 효의 왕후가 아주 효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정조가 효심이 강하니까 부인도 그래. 그래서 정순왕후가 그렇게 못되게 보는데도 잘해요. 해경궁 홍씨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도 솔직히 정조는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왜? 아버지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는 자기 친정 아버지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거기서 또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근데 어머니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또 외할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외할아버지도 생각 같아서는 죽이고 싶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죽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어머니. 거기다 부인 효의 왕후가 착하긴 한데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왕비가 아니었나 제가 볼 때. 아이를 하나도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임금은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간택을 해요.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 시험 보고 3차 수영복 심사 보고 뭐 이게 요즘 얘기인가요? 하여튼 다 시험을 봐요. 근데 수영복 심사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진짜입니다. 신체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왕비 가문도 보고 어떤 집안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대신들이 잘 이렇게 모집해가지고서 뽑아가지고 한 사람 뽑힌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오히려 그냥 궁녀였던 성시성을 가진 여인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요, 딸도 낳고. 근데 다 죽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요즘 같지 않아서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성씨라고 하는 요 궁녀하고의 사이에서 또 셋째 아이까지 낳아요. 셋째 아이까지 가져요. 이 성씨 부인이. 근데 결국 나중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조는 그 성씨성을 가진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셋씩이나 갖는 거. 그러다가 이제 후궁이 4명이라 그랬잖아요. 효의 왕후 빼고 후궁이 정조에게 4명 있었어요. 홍구경이라고 하는 그 측근이죠. 자기 여동생 갖다가 그냥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부인으로 맡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박씨승을 가진 요건 간택된 여자예요. 후궁으로. 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순조죠. 그러고 보면 정조는 부인하고 그 왕비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그닥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왕비로 간택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 사랑하던 여인은 아이 셋 낳고 아이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다. 한쪽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임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책을 읽으면서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을묘 원행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도, 거기서 그 해경궁 홍씨가 눈물을 흘린 막 마구고 오열하듯이 우는 것도 반성하라는 뜻으로 정조가 모시고 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작 그날 을묘 원행 간 날 정조는 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막 울고. 그럼 왜 원행을 이렇게 떠나는가? 정조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환갑잔치 하려고 간 거 아니고,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 환갑잔치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 민원을 들으려고, 백성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전에도 신문고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요. 제도는 좋은데 왜? 그냥 심심하면 이놈 저놈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 신문고를. 그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술 먹고 나 우리 집 데려다 달라고 막 부고 와서 치고. 요새 왜 경찰서에 와서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뭐 돈 찾아내라고 막 경찰들은 탱패 부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별볼일 없는 거 가지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요. 정조는 자기 행차 때 백성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하소연할 게 있으면 깽가리나 북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나와서 깽가리를 막 두들깁니다. 임금 지나갈 때. 그럼 임금이 왕 행차를 멈추는 거예요. 저 데려오라.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정조는 행차 때마다 백성들과 소통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무려 정조가 3,355건의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 얼마나 정조가 백성 편에 서서 정치를 했는지를 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을묘 원행, 이런 원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형적으로 어떤 행사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른 한쪽으로 군사훈련을 합니다. 청나라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견제해요. 군사훈련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을 쌓을 때는 청나라 허락을 받고 성을 쌓아야 돼요. 정조는 그때 그런 것들을 피해서 원행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볼 때 저거 환갑잔치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화성 행궁의 득증정이라든지 낙남원 이쪽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득증정 앞에서 제가 특히 얘기했죠. 거기서 활쏘기 대회를 했다든지 거기서 매화를 터뜨리는 훈련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원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을묘 원행 수차례의 원행길에서 다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효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조의 인간다운 모습을 보고요. 또 효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어때요? 책도 많이 읽습니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변에서 책에서 많이 키워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럼 정조의 문학은 어땠는가? 흥제전서라는 책을 남깁니다. 흥제전서는 총 184권이고요. 100책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정조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정조의 시가 여러 번 쓰여 있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그런지 정조의 시는 참 좋습니다.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강혜란 씨가 나와서 낭송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원앙 배는 섬 너머에 있고 꽃은 옷에 펼쳐 있는데 원앙 한 쌍이 장난하여 물결무늬 이루고 날개 나란히 하여 함께 빙빙 도누나 붉은 치마 푸른 옷깃이 물속에 아름다워라. 채련의 가곡 소리에 가을밤은 길기만 하네. 서재 봄잠이 흐릿한 속에 정오의 누수 소리 울리는데 굽은 난간 앞에는 엄나무 꽃이 피었구나. 그 누가 은거하는 정취를 알 수 있으랴. 붉은 책사개와 책 상자에 향 연기 감싸 오르네. 장님을 두고 읊다. 두 눈이 깜깜하여 흑백도 구별 못하나 한 기회에 전념하면 문득 신에 통하는지라. 화복을 사전에 대강 예측할 수 있으니 마음이 깜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하네. 정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효행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정조의 효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효도를 하면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시골집에 갈 때마다 시골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와요. 이것도 훌륭한 저에게 글거리가 되어져요. 그 효도를 하면 그 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까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뭐 말로만 이러지 이거 뭐 많이 알고 있다 뿐이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류의 인문학, 이 사람 살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 속에서 살아나고 효도하는 데 뒷받침되고 앞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조대왕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무덤 곁에 같이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같이 묘를 쓴 거죠. 이쪽에 저 가면 그 사도세자 능이 있는데 그 능 동편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풍수지리상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능을 지었습니다. 거의 능 형태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도세자의 능이 더 아름답습니다. 서남 방향을 곤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남 방향에 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곤신지라고 해요. 옛날 궁궐에도 이런 곤신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왕궁 앞이 왕릉 앞이라서 여기도 곤신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야말로 가장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물이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가장 이 왕릉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기. 왜? 혼이 나와서 쉬는 곳이에요. 혼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여기서 쉬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돌을 썼겠어요. 아주 제일 좋은 돌을 지금 갖다가 쓴 거예요. 이거 운반하는데 1000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지금 꽃 모양 새겨놓은 거 보세요. 이 앞에 요 돌 위 아래로 이 지금 뭐 이 돌이 아니라 그냥 막 떡주물 넣듯이 만들어서 세밀하게 줄기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신라 시대에 가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터입니다. 이제 폐사된 절터 위에다가 정조가 여기에 자기 아버지 등 융릉을 현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명복을 비는 원찰로 용주사를 짓게 합니다. 정조대왕 효행길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정조대왕의 어떤 삶이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정치, 그 다음에 제가 안양에 사는데 안양 근처에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서로 정조의 효성이 가장 깃들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융릉과 용주사를 오게 됐습니다. 융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이고 또 그것을 원찰로 삼은 용주사에서도 정조 임금의 효심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기리의 인문학 효행길에서 만난 정조의 마무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